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분식회계로 은폐하고 회계법인이 이를 부실 감사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가 제공되어 손해가 발생한 공시 관련 피해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여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허위 이익을 반영하는 분식회계를 실시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이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허위 재무제표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제출되어 공시되었고 이를 신뢰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약 2조 원 손실 은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같은 해 반기보고서에는 약 3조 원의 손실이 공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정정 공시 및 감자를 실시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7년 피고 회사의 과징금 부과, 피고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임직원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었으나 2013년 8월 14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손해액은 법에서 정한 대로 추정되며 피고 측이 인과관계의 부재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액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청구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는 1년 단기 및 3년 장기 제척기간 모두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 회사가 70%, 피고 회계법인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심 판단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과 투자자 손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재기 가능 시점과 마지막으로 회사와 회계법인 중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허위 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은 허위 공시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뒤집으려면 허위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2013년 8월 14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의 주가 하락은 업황 전반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허위 공시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정 손해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그 주가 하락 구간도 손해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왜곡이 모두 해소되어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 뒤후의 주가 변동은 더 이상 허위 공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상 주가가 형성된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허위 공시로 인해 실제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수한 것이 손해의 본질이므로 손해액은 매수가에서 정상 주가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재기 가능 시점으로는 투자자들이 허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은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년 4월 14일 이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1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3년의 장기 제척기간 모두 경과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 분담으로 원심은 피고 회사의 70%, 회계법인의 3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 책임 분배가 자유심증주의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함께 투자자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법원은 초기 주가 하락 구간에 대한 원심의 인과관계 부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파기환송하였으며, 그 외 쟁점들인 손해액 산정 기준, 제척기간, 책임 비율 등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와 신뢰 가능한 공시는 시장의 기본 언어이며, 이를 저버릴 경우 기업과 감사인 모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법의 철학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